그러니까 가을날의 정서를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게 제목이죠. 근데 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을은요, 낙엽이 막 떨어지고 다 뭔가 떨어져요. 하강적 이미지, 쓸쓸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다가올 것은 이제 황폐한 겨울밖에 없어요.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겠네. 1930년대 현대 사회를 가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와서 그려내고 싶었다는 것은 그 현대 모더니즘의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이 조금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김광균 시인 동그라미 주세요. 1930년대 모더니즘 중에서도 이미지즘의 시인이에요. 아까랑 똑같아, 정지용이랑. 자, 김광균 동그라미 1930년대 이미지즘. 1930년대 이미지즘. 자, 40년에 발표되긴 했지만 30년대 얘가 36년에 와사등이라는 작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추리서정을 쓰는데 와사등도 기가 막히게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져요. 그것도 이미지즘의 대표적인 시인데 정서가 좀 많이 두드러져. 슬픈 신호 또는 눈물겹구나 이런 정서가 많은데 추리서정은 정서가 뒷부분에 탁 제시가 되고요. 앞에는 전부 다 가을날의 풍경을 제시해. 그러니까 선경,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후정, 뒤에 정서를 제시한다. 그 이미지즘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라서 내가 이미지즘 공부하기엔 추리서정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화자의 시선이 여러 가지 풍경 중에서도 하나의 풍경은 볼 거 아닐 거 아니야? 뭐 낙엽 봤다가 길 봤다가 연기 봤다가 이런 식으로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데요. 시상이 전개되는데요. 그 시상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동시에 하나의 그림처럼 원근법이 나타나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굉장히 대단한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김광균 시인 추리서정입니다.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같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왜 씁니까? 나는 꽃이야 라고 내가 꽃이라는 비유를 쓸 때 어떤 유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야? 아름답다는 속성요. 이것처럼 낙엽은 지폐라고 했는데 어떤 속성이 있을까? 돈이라는 속성이 아니겠죠. 어떤 지폐인데?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래요. 1939년 이 시가 지어지기 1년 전에 폴란드가 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는데 역사적인 사건, 전쟁 나빠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정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망한 나라의 지폐라고 했으니까 이거 쓸모 있어 없어? 없죠. 낙엽도 쓸모 있어 없어? 쓰레기통에 가는 거잖아요. 환경미화원이 막 청소해서 다 버리잖아. 그치? 그 낙엽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는 비유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처럼 듯이 인양 이런 거 없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지규야, 은유야? 은유겠지. 자, 비유를 한 이유는요. 낙엽의 무가치함, 낙엽의 쓸모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계속해서 그 낙엽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이어집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포화라는 건 대포불, 이지러졌다는 것은 다 망가져버렸다는 거야. 뭐가요? 도른시. 어떤 도시겠어? 힌트 위에 있네. 폴란드의 도시겠지. 그래서 망했으니까 전부 다 폐허가 된, 폐허의 느낌을 주는 거야. 도른시는 폴란드의 도시. 폐허가 돼요. 그래서 너무 거친 느낌이 들죠. 대포 팍팍, 그치? 거칠지? 거칠어서 쓸쓸한 느낌을 줘. 쓸쓸한 느낌. 이런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거칠다 황자, 쓸쓸할 양자, 황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량한 느낌을 줘요. 무엇에서? 낙엽과 가을이라는 배경에서. 자, 그러면 낙엽을 봤고요. 그 다음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제 시선이 길로 이동합니다.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네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자, 길은 뭐에 비유한 거야? 넥타이 같대. 근데 넥타이가 똑바른 넥타이가 아니라 구겨졌다고 하네. 그럼 구불구불한 길을 형상화한 거겠네요.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직유겠어요. 자, 그러면 구겨진 넥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구불구불한 속성, 길과 구불구불한 속성이 비슷한 거지? 구불구불함. 그리고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대. 길이 사라진대. 그러면 길은요, 소멸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사라지고. 자,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우리가 이 시가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낙엽이 이렇게 막 쓰레기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뭐 이렇게 지평선을 향해서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원근법을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한 원근법이 드러나게끔 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넥타이 좀 구겨진 것 같니? 구겨졌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구겨지고 일광의 폭포라는 것은 일광이 햇빛이거든. 햇빛이 쏟아지는 게 마치 폭포같이 쏟아진다는 거야. 자, 그 속으로 사라져. 햇빛이 강하니까 그 너머에 있는 저기 너머에 있는 길은 잘 안 보이는 거지. 그치? 속으로 사라지고 소멸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좀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계속해서 줍니다. 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도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자, 담배 연기를 누가 내뿜어? 그래, 급행열차가. 그러면 급행열차에 무엇을 담배 연기에 표현한 거겠어? 급행열차에 연기, 칙칙폭폭 하는 거 있잖아. 그 연기. 자, 그러면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들 그려야지. 들은요, 넓은 땅을 말해요. 저 너머에 있는 급행열차. 급행열차가 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린대요. 그러면 이 급행열차의 증기를 담배 연기에 뭐 한 거야? 비유한 거네. 자, 은유법이지.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이제는요, 급행열차에서 시선이 어디로 이동해? 포플라 나무로 이동하네. 자, 나무는요, 포플라 나무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어. 얄쌍하게. 근데 그 얄쌍하고 너무나 앙상해서 마치 근골 같대. 근골이라는 것은 근육과 골, 뼈야. 근육과 뼈밖에 없다는 건 살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다는 거지.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요. 앙상한 나무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육 같대. 굉장히 가까이서 벌어보고 있는 거 느껴지죠? 이것은 가까이 있고 저 들에 있는 기차는 멀리 있고. 자, 근골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법 중에서도 사람이 비유했네? 무슨 법이겠어요? 그래요, 의인법이지. 의인법. 그 다음에 공장의 지붕, 이젠 시선이 공장으로 갔어. 근데 그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공장의 지붕은요, 근골 사이로 있대. 자, 요 사이로 공장의 지붕이 막 있어요. 공장의 지붕. 옛날에 1930년대 공장이 막 생기기 시작했겠지. 현대 문명이 막 이제 발전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게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흰 이빨은요, 비유적 표현이네. 지붕을 흰 이빨로 비유했어. 자, 그랬을 때 흰 이빨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처럼 표현한 건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무슨 법? 맞아요. 화류법이지. 화류법. 자, 그러면요, 여러분, 비유를 아까 말했지만 왜 썼나? 어떤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나?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자, 급행열차의 증기와 담배 연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그렇지, 사라지지. 소멸감. 그 다음에 자, 포플라 나무와 그 얇은 그 나무와 앙상한 나무와 근골은요, 뼈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앙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지. 나무의 앙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이 있대요. 이빨은요, 여러분, 날카롭고 좀 사나운 느낌이 들죠. 짐승의 이빨 같은 거. 그러니까 어때요? 공장이라는 그 근대 문명, 현대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부각시키는 거야. 자, 흰 이빨은요, 사나운 느낌을 준다. 여러분, 전부 다요, 가을날 느끼는 또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느끼는 거칠고 쓸쓸한 느낌, 바로 황량함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말. 그러면 자, 우리가 노란색으로 쳤던 낙엽길, 그 다음에 낙엽길, 급행열차, 나무, 지붕 같은 것은요, 전부 다 비유한 것들이요, 현대적인 문명의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앞에 보면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현대적이지, 집회. 자, 넥타이, 현대적이지, 도시적이지. 또 그 다음에 담배 연기, 담배 근골, 흰 이빨 이런 것은요, 조금 도시적이고 그리고 또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는 전부 다 황량함. 1930년대 도시 문명, 현대 문명에 대한 황량함을 부각시킨다. 자,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요. 철책은 철로 만들어진 울타리. 그게 바람에 나부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셀로판지 구름 어디다 그릴까? 자, 구름 위에 있지? 위에.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구름은 위에 있어요. 구름이 하나. 그러면 구름을 뭘로 표현한 거야? 셀로판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구름을 솜사탕에 비유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자, 좀 뭉게뭉게 아름다운 그런 느낌, 푹신푹신한 뭐 이불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데, 이 화자는요, 지금 구름을 셀로판지 같다. 자, 셀로판지라는 것은 좀 현대 문명에 수입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셀로판지가 있었다고요, 그쵸? 최대한 이국적이고 현대 문명을 지금 소재로 쓰고 있는데,
셀로판지 느낌은 좀 차갑죠. 그리고 거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셀로판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한 속성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을 셀로판지로 비유한 거, 이거 은유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을 준다? 황량한 느낌을 준다. 전부 다 똑같은 비유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일광의 폭포는요. 자, 일광이라는 것은 햇빛이지. 근데 폭포라고 비유한 거 맞아요. 비유는 맞는데, 즉 은유는 맞는데 이게 도시적인 속성 또는 현대적인 속성 또는 황량함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내가 색칠을 안 칠한 거야. 비유, 은유는 맞아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1행부터 11행까지. 지금 이 시는요, 단연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이 끊어지진 않는데 시상 전개 방식으로 따졌을 때 여기서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선경이에요. 선경, 먼저 선자, 그 다음에 경치경자, 가을날의 그 쓸쓸하고 거친 풍경을 제시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화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뒷부분에 이제 화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풀벌레 소리 나는 풀숲에 있나 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자욱하다는 것은 여러분 퀴즈 채팅창에 써주세요. 이거 무슨 감각적인 표현일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중에 무엇일까요? 써주세요. 자, 자욱하다는 것은 안개나 연기가 뿌옇게 끼어 있다는 거야. 가득 끼어 있다는 거예요. 시각입니다. 자, 시각적인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 그었지. 마치 지금 여기에 다 꽉 차 있는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와사등에서도 길게를 이렇게 표현하거든. 길게. 어때요? 진짜 긴 거 같죠? 이렇게 단어를 쓸 때도 이 사람은 시각적인 표현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김광균 대단한 이미지쯤의 시인입니다. 자, 풀벌레 소리 밑줄. 이거는 무슨 감각이에요? 그렇죠. 청각이지. 그 다음에 발길로 참여 퀴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이거 무슨 감각일까? 무슨 감각? 자, 발길로 찬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있어? 풀숲에 있는 거야. 풀을 발길로 이렇게 차요. 그러면 풀 그 감각이 내 다리에 느껴지겠지? 촉각입니다. 촉각. 자, 그러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요. 소리가 마치 여기 연기처럼 안개처럼 꽉 차 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네요. 감각이 옮겨갔네요. 감각의 전이가 있다. 이런 것을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공감각 중에서도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은 따로 안 쓸게. 자, 그 다음에 청각을요.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했어? 발길로 찬대.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막 발길로 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청각의 촉각화가 되겠네요. 자, 공감각적 표현, 감각의 전이가 있는 표현이다. 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황량하다는 것은요, 거칠고 쓸쓸한 생각. 아까 가을 풍경을 통해서 계속 황량한 느낌을 받고 있었죠. 황량한 생각을요, 버릴 곳이 없어.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네요. 허공에 띄우던 돌팔매 하나. 자, 이 정서를 버리고 싶어서 돌을 던지는 거야. 그랬을 때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자, 풍경.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가을날의 풍경이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네. 그러니까 1930년대 그 도시 문명을 기울어졌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라는 것은 돌이 날아갔다, 못 날아갔다. 돌은 무거우니까 다시 떨어지잖아요. 잠기어간다는 표현 아까 사라진다랑 똑같아. 소멸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쓸쓸한 이미지, 황량한 이미지. 계속해서 이 쓸쓸함과 고독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서가 하나 더 있네요. 고독하다. 그래서 화자는요, 황량하고 고독한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뭘까요? 주제 쓰세요.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과 고독함이다. 이 고독함은 1930년대 현대 문명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고독함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낙엽과 그리고 나무 있죠. 이 나무는요, 가까이서 보여요. 근경입니다. 그리고 들과 구름은요, 어때요? 멀리서 보여요. 원경입니다.
자, 한 폭의 그림 같죠? 이런 걸 회화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라고 표현하고요. 근경과 원경, 요거 원근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근법이 두드러진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다고? 선경이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까지는 뭐야? 후정인 거예요. 후정. 정서가 뒷부분에 나타나는 거야. 자, 저쪽에 하고 책에는 이어져 있는데 끊으세요. 그래서 12행부터 16행까지는 후정이 나타난다. 선경과 후정의 구조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까지 알아봤고요. 추일서정의 핵심 정리는 비유적인 표현 대단했어요. 공감각적 심사가 있었고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 기억해야 됩니다. 원근법도 설명했어요. 1930년대 모더니즘 중에서도 이미지즘의 시인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